서방님, 아직도 그 꿈 타령이에요? 하늘이는 죽었어요. 10년이야, 10년. 이제 좀 정신 차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어요. 꼴 좀 봐요.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풍기면서 살고 있으면서 무슨 꿈이에요? 꿈이. 형수님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탁 던졌습니다. 여기 200만 원. 이거 받고 토지 서류에 도장 찍어요. 형수님, 그 땅은 하늘이 몫입니다. 하늘이가 돌아올 때까지 못 팔아요. 하늘이, 하늘이, 하늘이. 죽은 애 이름 좀 그만 불러요. 형수님이 제 얼굴 앞에 손가락을 들이밀었어요.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었을 거예요. 목수 출신이 뭘 안다고 토지를 붙들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뭘 아는 줄 알아요? 강인호 그 사람 딸 잃고 미쳤대. 밤마다 귀신 꿈꾸고 헛소리한대. 주먹이 떨렸습니다. 참았어요. 10년을 참아왔으니까요. 형수님이 돌아서며 전화기를 꺼냈어요. 준혁아, 삼촌 또 안 된대. 그 미친 영감탱이가 꿈에서 하늘이를 봤다고 또 지랄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반지하 원룸에 형수님이 뿌리고 간 향수 냄새만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10년 전 하늘이가 보낸 마지막 문자. 아빠, 이상한 집에 와 있어. 무서워. 이 문자를 매일 밤 읽었습니다. 3650번을 읽었어요. 하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비의 가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하늘이가 또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빠, 여기 어두워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땀 흘리는 게 보람이었어요.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차려놓은 된장찌개가 있었고 딸 하늘이가 아빠 왔어? 하고 현관까지 뛰어나왔거든요. 하늘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장학금 받아가면서 대학까지 갔습니다. 졸업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 졸업하면 취직해서 아빠 편하게 해줄게.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야, 아빠는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됐어. 그게 하늘이와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하늘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시험 기간이라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아내가 먼저 이상하다고 했어요. 여보, 하늘이가 전화를 안 받아. 학교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학교에 갔습니다. 기숙사에 갔습니다. 하늘이 짐은 그대로 있었어요. 책상 위에 펼쳐놓은 교재, 벽에 붙인 시간표, 침대 위에 접어놓은 이불. 그런데 하늘이만 없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늘이가 사흘 전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빠, 이상한 집에 와 있어. 무서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하늘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조서를 쓰고 사진을 찍고 CCTV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저는 밤새 경찰서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담당 형사가 저를 불렀어요. 강인호 씨 따님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는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제보자가 명확합니다. 따님 사진도 확인했고요. 자발적 가출로 보입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가출할 애가 아니에요. 그 애는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무서워라고. 가출하는 사람이 아빠한테 무서워라고 보냅니까?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형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내가 도와줄게. 내 아는 사람 중에 사설 탐정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맡겨볼까? 저는 형수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형수님 고맙습니다. 하늘이 좀 찾아주세요. 형수님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가족인데 당연하지.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 말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형수님이 소개해준 사설탐정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곳만 뒤지게 만들었다는 걸, 경찰에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거짓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수사가 자발적 가출로 종결된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1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하늘이가 사라지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무너져서 심장이 멈추려 한 거였어요. 솔빛병원 중환자실. 저는 매일 아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응. 하늘이는 살아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그렇게 믿어. 꼭 찾아줘. 약속해. 약속할게. 아내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사라진 뒤로 연락을 끊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딸이 가출한 집안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소문을 누가 퍼뜨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형수님이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서방님 힘내야지. 재수 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례식장 밖 주차장에서 형수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아,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했어? 재개발 확정되면 그 땅 시세가 20억은 넘어. 서방님이 정신없을 때 서류 좀 챙겨놔.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보내는 슬픔이 너무 커서 다른 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실수였어요. 그때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7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어요. 형님이 남기신 서산 토지, 그것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몫이니까요. 나머지는 다 놓았어요. 목수일도 간간히만 하고 반지하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하늘이 사진을 빼곡히 붙여놨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대학교 합격 통지서 들고 웃는 사진. 하늘이의 22년이 이 냉장고 문 위에 다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늘이 문자를 읽었어요. 아빠, 이상한 집에 와 있어. 무서워. 3650번. 빠진 적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만 놓아줘요. 하늘이는 안 돌아와요. 토지 정리하고 좀 편하게 살아요. 형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서방님 혼자 이러고 있으면 형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형님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약해졌습니다. 형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돌아올 자리를 남겨놔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이가 나타났어요. 어두운 방 안에 하늘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소나무가 보였고 멀리 저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아빠, 여기 어두워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뛰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하늘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하늘아, 아빠 여기 있어. 하늘아.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친 사람의 꿈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알았어요. 하늘이가 저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10년 동안 매일 밤 그 문자를 읽은 아비의 가슴이 드디어 하늘이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를 미친놈이라고 할 게 뻔했어요. 형수님은 또 정신과에 가라고 할 거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강인호 씨 맞으시죠? 저는 하늘경찰서 강력계 이동진 형사입니다. 따님 강하늘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10년 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하늘이를 찾겠다고 말해준 사람이 또 그 꿈이었습니다. 소나무가 보였어요. 키 큰 소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너머로 저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회색 건물. 그 안에서 하늘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왜 안 와요? 하늘이 얼굴이 창백했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아빠, 여기 너무 추워요. 빨리 와요. 저는 뛰어가려 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불렀어요. 그런데 하늘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늘아.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 반지하 원룸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심장이 귀 뒤까지 쿵쿵 울렸습니다. 베개가 축축했어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이 꿈을 꾼 게 벌써 12번째였어요. 처음에는 흐릿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하늘이 목소리만 들렸어요. 두 번째는 하늘이 뒷모습이 보였고요. 세 번째부터 하늘이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꿀수록 주변 풍경이 선명해졌어요. 소나무, 저수지, 회색 건물, 미친 사람의 꿈이라고 하겠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진짜 같았습니다. 깨어나면 하늘이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냉장고 문 앞에 섰습니다. 하늘이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대학 합격 사진 속 하늘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찾으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아무도 없는 반지하에서 저 혼자 사진한테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용직 현장에 나갔어요.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이었습니다. 톱질을 하는데 손이 떨려서 못을 제대로 박지 못했어요. 현장 반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 씨, 오늘 컨디션 안 좋으면 들어가요. 다치면 내 책임이야.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겨우 하루를 버텼어요. 일당 12만 원. 그 돈으로 쌀을 사고 공과금을 냈습니다. 남는 건 없었어요. 저녁에 반지하로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10년째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누군가와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형수님이었어요. 서방님, 밥은 먹었어? 비닐봉지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안에 반찬통이 들어 있었어요. 형수님, 이건 뭐예요? 내가 반찬 좀 해왔어. 맨날 라면만 먹으면 못 써. 저는 고마웠습니다. 진짜로 고마웠어요. 형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반찬을 가져다 주셨거든요. 세상에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형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마주 앉았어요. 형수님이 방 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방님, 이게 사람 사는 데야? 곰팡이 핀 거 좀 봐. 괜찮습니다. 살만해요. 괜찮긴.
형님이 보시면 가슴이 아프시겠다. 또 형님 이야기. 형수님은 제가 약해지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 요새 꿈을 꿔요. 꿈? 무슨 꿈? 하늘이가 나와요. 형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열다가 그대로 멈춘 거예요. 1초, 2초. 금방 다시 움직였지만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하늘이가 어두운 데에 갇혀 있어요. 소나무가 보이고 저수지가 보이고 회색 건물이 보여요. 하늘이가 저한테 데려가 달라고 해요. 형수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방님. 네. 미친 소리 좀 그만해요. 형수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10년이야, 10년. 경찰도 포기했고 사설탐정도 포기했잖아. 하늘이는 안 돌아와요. 이제 그애 보내줘야지. 형수님,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해요. 장소가 보인다고요. 장소가 보이면 뭘 어쩔 건데? 거기 가볼 거야? 서방님이 경찰이야, 탐정이야? 형수님이 혀를 찼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요. 딸 잃고 미쳐서 귀신 꿈꾼다고 소문나면 서방님만 손해야. 저는 미친 게 아닙니다. 미친 게 아니면 뭐야? 형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투를 바꿨습니다. 서방님, 내가 왜 이러겠어. 걱정이 되니까 그러지.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서방님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나는 서방님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싫어서 그래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10년이나 됐는데 꿈을 믿고 있는 제가 진짜 미친 건 아닌가. 형수님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신과 한번 가봐요. 내가 좋은데 알아봐 줄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5분쯤 지났을까? 밖에서 형수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반지하 창문이 복도 쪽이라 소리가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준혁아, 큰일 났어. 형수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저한테 보여준 걱정 따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삼촌이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했어. 꿈에서 하늘이를 봤대. 소나무가 보이고 저수지가 보인대. 잠깐 멈췄다가 형수님이 다시 말했어요. 장소까지 보인다잖아. 이거 가만두면 안 돼. 정신과 보내든 뭘 하든 입 좀 막아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다 끝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다 끝난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형수님? 저는 창문 아래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형수님이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형수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10년을 챙겨준 사람이잖아요. 형님의 아내잖아요. 설마. 그런데 우리 다 끝나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이동진 형사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하늘경찰서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저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6쯤 돼 보이는 단정한 청년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검은 재킷, 눈이 맑았습니다. 강인호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동진입니다. 앉으세요. 이동진 형사가 맞은편에 앉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아저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늘이 대학 동기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하늘이를 알아요? 네. 같은 과였습니다. 하늘이가 사라진 뒤에 저도 미칠 것 같았어요.
경찰이 가출로 처리한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이동진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경찰이 된 뒤에 개인적으로 하늘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0년 동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년 동안 하늘이를 잊지 않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아저씨, 하나 여쭤볼게요. 네. 하늘이 실종 당일 경찰에 하늘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떠났다고 제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보 때문에 수사가 자발적 가출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 제보자가 누굽니까? 이동진 형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보자 전화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선불폰이라 이름은 안 나왔지만 통화 기지국 위치가 잡혔어요. 어디였습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동. 아저씨 형수님 오미정 씨 자택 반경 200m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실종된 날 학교 후문 CCTV에 하늘이가 찍혀 있습니다. 흰색 승합차에 타는 장면이에요. 차량 번호 일부를 확인했는데 이 차의 소유자가 서산에 사는 박달순이라는 사람입니다. 박달순이 누굽니까? 오미정 씨의 외사촌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이었어요? 10년 동안 제 옆에서 하늘이를 찾아줄게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반찬을 싸와서 서방님 건강 챙겨라고 했던 그 사람이, 하늘이는 죽었어. 이제 놓아줘라고 했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저씨, 이동진 형사가 제 떨리는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와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고마워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그 사실이, 형수님 앞에서 울면서 하늘이 좀 찾아주세요라고 매달렸던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그 생각에 목이 메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어요. 한참 뒤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형사, 네. 하늘이 살아있는 거 맞죠? 이동진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요. 그 말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늘아, 아빠가 간다. 이번에는 진짜 찾으러 간다. 이동진 형사를 만난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할 일이 생겼거든요. 이동진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형수님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평소대로 행동하세요. 형수님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참아왔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됐어요. 이동진 형사는 퇴근 후 시간을 쪼개서 저와 만났습니다. 하늘경찰서 근처 카페에서, 때로는 제 반지하 원룸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댔어요. 이동진 형사가 10년간 모은 자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저씨, 여기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 지도가 떠 있었어요. 하늘이가 실종된 날 학교 후문 CCTV에서 흰색 승합차가 찍혔습니다. 차량 번호 뒤 4자리가 7281이에요. 이 번호로 조회하면 차량 소유자가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박달순입니다. 박달순이 형수님 외사촌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박달순이라는 사람을 더 파봤어요. 이동진 형사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박달순, 67세.
서산시 외곽에서 소규모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청송요양원. 입소자가 10명도 안 되는 작은 시설이에요. 요양원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요양원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청송요양원 위치를 보세요. 건물 뒤쪽으로 소나무 숲이 있고 500m 거리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소나무, 저수지, 꿈에서 본 그 풍경이었습니다. 아저씨, 꿈에서 본 건물이 회색이라고 하셨죠? 네. 페인트가 벗겨진 회색 건물이요. 이동진 형사가 다른 사진을 띄웠어요. 요양원 옆에 버려진 농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색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이 폐가가 요양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달순 소유 토지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형사, 하늘이가 거기 있는 겁니까?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가리키는 곳은 여기예요.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지금 당장 갑시다. 아저씨, 진정하세요. 이동진 형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무작정 가면 안 됩니다. 형수님 쪽에서 눈치채면 하늘이를 옮기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어요.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이 얼마나 걸립니까? 빨라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요? 하늘이가 거기서 10년을 갇혀 있었는데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동진 형사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아저씨, 1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일주일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제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이 1년 같았어요. 이동진 형사는 영장 청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일용직에 나가고 라면을 끓여 먹고 반지하에서 잠을 잤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형수님이 또 찾아왔어요. 서방님,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미안해요. 아닙니다. 형수님 말이 맞아요. 그래, 그 꿈 이야기 이제 안 하는 거지? 네, 안 합니다. 형수님이 웃었어요.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잘했어. 서방님, 그리고 토지건 좀 생각해 봤어? 준혁이가 좋은 매수자를 찾았다는데. 또 토지 이야기. 10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하늘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쳤다고 하더니 토지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형수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근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마. 매수자가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형수님이 돌아간 뒤 저는 이동진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이 형사, 형수님이 또 토지 매각 이야기를 했어요. 예상했습니다. 형수님이 그 토지에 집착하는 이유를 더 파봤는데요. 뭐가 나왔습니까? 아저씨 형님 강인수 씨가 돌아가신 뒤 상속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서산 토지는 형님 명의가 아니라 아저씨 아버님, 그러니까 강씨 집안 선대 명의였어요. 상속 순위로 보면 아저씨와 하늘이가 공동 상속인입니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하늘이가 살아있으면 상속 지분의 절반이 하늘이한테 갑니다. 그런데 하늘이가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 처리가 되면 아저씨 단독 상속이 되고요. 형수님은 아저씨한테 토지를 팔게 만든 뒤 그 돈을 가져가려 한 겁니다. 잠깐만요. 하늘이가 사라지면 형수님한테는 상속권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직접적인 상속권은 없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우회한 겁니다. 이동진 형사가 메모장에 관계도를 그렸어요.
하늘이를 없앤다. 아저씨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토지 매각을 유도한다. 매수자는 준혁이가 운영하는 대명 부동산이 중개한다. 중개 수수료와 매각 대금이 형수님 쪽으로 흘러간다. 이게 10년짜리 계획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년이요? 네. 형수님은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저씨를 무너뜨리고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찾아와서 이제 놓아줘요라고 한 것도 정신과에 가봐요라고 한 것도 전부 토지를 빼내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올 때마다 가족이니까라고 했던 그 웃음. 형님이 보시면 속상하시겠다라고 할 때마다 저를 찌른 그 말. 전부 계산이었어요. 이 형사. 네. 형수님이 하늘이를 죽인 건 아니죠? 이동진 형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죽였으면 시신이 있어야 합니다. 10년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달순이 운영하는 게 요양원입니다. 사람을 가두고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하늘이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원에 다른 이름으로 입원시켜 놓았을 수 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살아있다. 하늘이가 살아있을 수 있다. 이 형사, 영장 빨리 받읍시다. 제발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하늘이를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에선가 갇혀 있었을 제 딸. 아빠를 부르고 있었을 제 딸. 그런데 잠이 드는 순간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늘이가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아빠 오고 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가고 있어. 아빠 지금 가고 있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요. 영장이 나오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수님이었습니다. 서방님, 나 내일 서산에 좀 내려가. 박달순 이모한테 볼 일이 있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수님이 서산에 간다고요? 지금 이 시점에?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별거 아니야. 이모가 요양원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준혁이한테 견적 좀 봐달라고 해서. 리모델링이요. 요양원 리모델링. 거짓말인 걸 바로 알았어요. 형수님이 눈치를 챈 겁니다. 뭔가 느낀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동진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형사, 큰일 났습니다. 형수님이 내일 서산에 간답니다. 청송요양원에요. 이동진 형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를 옮기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영장을 앞당겨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긴급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되게 만들겠습니다. 이동진 형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저씨, 내일 새벽에 출발합시다. 형수님보다 먼저 서산에 도착해야 합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배낭 하나를 쌌어요. 안에 하늘이 사진 한 장, 아내가 남긴 결혼 반지, 그리고 하늘이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찍힌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새벽 4시, 이동진 형사의 차가 반지하 앞에 섰어요. 저는 차에 탔습니다. 서산까지 2시간 반. 손이 떨렸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무섭지는 않았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3650일을 기다렸어요. 하늘이가 보낸 문자를 3650번 읽었습니다. 이제 갑니다. 하늘아, 아빠가 간다. 새벽 4시 반. 서울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운전을 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내 하늘이 사진, 아내의 결혼 반지, 휴대폰. 그게 제 전부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고속도로에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긴장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 형사. 네. 자네는 왜 10년이나 하늘이를 찾은 거요? 이동진 형사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하늘이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이동진 형사를 봤어요. 같은 과였어요. 3학년 때 짝이 됐는데 하늘이가 웃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고백도 못하고 졸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동진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가출이라고 했을 때 저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열기 위해서요. 코끝이 찡했어요. 이 청년이 10년 동안 제 딸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백도 못한 마음을 안고 형사가 됐어요. 저 혼자만 하늘이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맙네, 이 형사. 고마워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새벽 6시 반. 서산에 들어섰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논밭 사이로 난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소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키 큰 소나무 2그루.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이 형사, 저 소나무. 네, 저도 보입니다. 소나무 너머로 저수지가 반짝였어요. 아침 안개가 수면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뒤쪽으로 건물 2채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낡은 2층 건물.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청송요양원.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그 옆에 더 낡은 단층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회색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창문이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꿈에서 본 그 건물이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다리가 풀려서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여기야. 여기가 맞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아저씨,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요양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안 돼요. 나도 같이 가겠소. 아저씨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긴급 영장이 아직 발부 전이에요. 저는 형사 신분으로 방문 조사를 명목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아저씨가 동행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늘이가 저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니.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안에서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차에서 내려 요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기도를 한 건지 그냥 손을 움켜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심장이 귀 뒤까지 울렸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40분. 저는 못 참겠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요양원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어요. 건물을 돌아 뒤쪽으로 갔습니다. 뒤편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1층 복도 쪽인 것 같았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는데 틈 사이로 안이 보였어요. 복도 끝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마른 체구의 여성이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환자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 얼굴을 알아요. 10년이 지나서 볼이 꺼지고 눈 밑에 그림자가 내려앉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어도 제가 매일 냉장고에 붙여놓고 들여다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창문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샜습니다. 그 여성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멍하니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창문 너머 하늘을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늘아, 나야, 아빠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여성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모양이요. 아빠? 그런 것 같았어요. 소리가 안 들렸지만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소리를 죽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아, 아빠 왔어.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10년이었습니다. 3650일 동안 제 딸이 이 안에 있었어요. 이 낡은 요양원 방 안에서 약에 취해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못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동진 형사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저씨, 이 형사, 하늘이가 저기 있어요. 제 딸이 저 안에 있어요. 이동진 형사도 창문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저씨, 안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원장 박달순이 문을 안 열어줘서 형사 신분으로 강제 열람을 요구했어요. 뭘 확인했습니까? 입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하진, 33세. 병명은 교통사고 후 뇌손상. 보호자 이름이 오미정입니다. 오미정. 형수님 이름이었습니다. 박하진이라는 이름은 가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위조예요. 그리고 처방 기록을 봤는데 항정신성 약물이 10년간 지속 투여되고 있었습니다. 약물이요? 기억과 인지력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이 약을 10년간 맞으면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돼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제 딸한테 10년 동안 약을 먹인 거예요. 제 하늘이한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수님이 그런 거예요? 입원 서류에 보호자 서명이 오미정 씨자필입니다. 그리고 매달 약값과 입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한 기록이 있어요. 이동진 형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저씨, 긴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방금 연락받았어요. 서산 하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30분 내로 도착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양원 뒤편 비상문이 열렸어요. 50대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혹시 환자분 보호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순자라고 합니다. 여기 간호사예요. 이동진 형사가 다가갔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김순자 간호사가 두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10년 동안 참았어요. 참으면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원장님이 무서워서.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 환자분, 박하진이라고 등록된 분, 치매가 아니에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10년 전에 오미정이라는 여자가 직접 데려왔어요. 차에서 내릴 때 그 환자분이 울고 있었어요.
아빠 하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이 친척이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미정 씨가 올 때마다 약 용량 줄이지 마라. 기억 돌아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김순자 간호사가 울기 시작했어요. 가끔 약 기운이 빠지면 그분이 깨어났어요. 눈에 초점이 돌아오면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물었어요. 매번 같은 말이었어요. 김순자 간호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해 주세요. 제발이요. 그렇게 울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제 딸이 이 안에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해 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저를 안았어요. 아무 말 없이 안아줬습니다. 저는 이동진 형사 어깨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어요.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런데 이제 왔어. 아빠가 왔어.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청송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서산 하늘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과 함께 요양원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경찰차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동진 형사가 아저씨, 여기서 기다리세요. 법적 절차가 먼저입니다라고 했거든요. 5분이 지났을까? 검은색 SUV 한 대가 비포장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었어요.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준혁이었어요. 조카, 35세.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형수님이 내렸어요. 짙은 갈색 파마 머리, 차콜 블레이저, 금색 브로치,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내리자마자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수님 눈이 1초 동안 흔들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서방님? 여긴 웬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방님, 왜 여기 있어? 경찰차는 또 뭐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형수님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10년 동안 봐온 그 표정. 불쌍한 시동생을 챙기는 착한 형수 표정이요. 그런데 이제 그 표정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형수님, 왜? 하늘이 봤습니다. 형수님의 걸음이 멈췄어요. 뭐? 제 딸 강하늘이 이 요양원 안에 있었습니다. 2초, 3초, 형수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소리야? 여기 요양원에 하늘이가 왜 있어? 또 꿈 이야기하는 거야? 꿈이 아닙니다. 아이고, 서방님. 내가 뭐라고 했어? 정신과 좀 가보라고 했잖아. 이러다 진짜 큰일 나. 형수님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뒤에서 준혁이가 다가왔습니다. 삼촌, 왜 이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경찰까지 부르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준혁이를 봤어요. 이 아이를 안아주고 생일에 용돈을 쥐어줬던 게 엊그제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을 가둔 공범이었어요. 준혁아. 네, 삼촌. 너도 알고 있었지? 준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왼쪽으로 흔들렸어요. 그 한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늘이가 여기 있는 거 너도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형수님이 끼어들었어요. 서방님, 제발 그만해.
준혁이한테 왜 화풀이야? 이 사람이 뭘 안다고. 그때 요양원 정문이 열렸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뒤에 경찰관 2명이 원장 박달순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박달순은 60대 후반의 마른 남자였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형수님 앞에 섰어요. 오미정 씨. 형수님이 이동진 형사를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세요? 하늘경찰서 강력계 이동진 형사입니다. 경찰이 저한테 무슨 용건이에요? 이동진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청송요양원 입원 기록입니다. 환자명 박하진, 33세. 보호자 이름 오미정. 이서명, 오미정 씨 자필 맞습니까? 형수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1초, 2초, 3초, 그리고 웃었습니다. 코웃음이었어요. 이게 뭐 어쨌다는 건데요? 박하진이라는 환자를 제가 보호자로 돌봐준 적 있어요. 그게 하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박하진의 주민등록번호가 위조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번호예요. 형수님의 눈꼬리가 떨렸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런데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위조는 무슨, 병원에서 준 서류 그대로 쓴 건데. 이동진 형사가 2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항정신성 약물 처방 기록입니다. 10년간 지속 투여. 일반적인 뇌손상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약물이에요. 이 약을 장기 투여하면 기억과 인지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약은 의사가 처방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처방 지시서에 보호자 요청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억 회복 시 즉시 용량 상향 조절할 것. 이 글씨도 오미정 씨 자필입니다. 형수님 입꼬리가 떨렸어요. 그건 의사가 알아서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의학 지식이 있다고. 이동진 형사가 3번째 서류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미정 씨, 이틀 전 아들 강준혁 씨에게 보낸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형수님의 얼굴이 처음으로 변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이 뭐? 무슨 녹음? 이동진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형수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아, 큰일 났어. 삼촌이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했어. 꿈에서 하늘이를 봤대. 소나무가 보이고 저수지가 보인대. 장소까지 보인다잖아. 이거 가만두면 안 돼. 정신과 보내든 뭐라든 입 좀 막아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다 끝나. 녹음이 끝났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수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도청이잖아. 불법 도청이야. 반지하 창문이 열려 있었고 복도에서 통화하신 겁니다. 도청이 아니라 자연 청취입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은 강인호 씨가 직접 들은 것과 일치합니다. 형수님이 저를 돌아봤어요. 서방님, 이게 다 오해야. 내가 그런 말을 한 건 서방님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야. 저는 형수님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가족이니까라고 했던 사람. 형님이 보시면 속상하시겠다라고 했던 사람. 하늘이는 죽었어. 놓아줘라고 했던 사람. 형수님. 응? 하늘이가 약 기운이 빠질 때마다 아빠한테 전화해 주세요라고 울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형수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10년 동안 제 딸이 이 안에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형수님은 그걸 알면서 저한테 와서 반찬을 싸줬습니까? 서방님 건강 챙겨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르겠었어요.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형수님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형수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했으면 어쩔 건데. 모든 사람이 멈췄어요. 이동진 형사도, 경찰관들도, 준혁이도. 그 땅이 원래 누구 거였는 줄 알아? 우리 집안 거였어. 시아버지가 동생한테 몰래 넘겨준 거라고. 내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그 땅에 묶여 있었어. 형수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았어요. 근데 하늘이가 살아있으면 내 아들 준혁이는 뭐가 돼? 상속 순위에서 밀려나잖아.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형수님, 하늘이는 형수님 조카예요. 조카가 뭐 어때?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동생 딸이 내 아들보다 위야? 그게 말이 되냐고. 형수님이 바닥을 짚으며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봤습니다. 10년 동안 잘 살았잖아. 내가 반찬도 해다 주고 걱정도 해주고 돈도 빌려줬잖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제 와서 뒤통수야. 뒤통수를 친 건 형수님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형수님한테 반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제 딸을 10년 동안 가뒀으면서 제 앞에서 가족이니까라고 한 건 형수님이에요. 형수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다가갔어요. 강준혁 씨, 할 말이 있습니까?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삼촌, 저는 돌아보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준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저는 하늘이를 진짜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10년 동안 약물로 가둬놓는 게 좋아하는 거냐? 준혁이의 고개가 더 숙여졌습니다. 어머니가 시켰어요. 처음에 하늘이를 데려온 것도 요양원에 넣은 것도 어머니 짓이었어요. 저는 그때 25이었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우면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삼촌, 죄송합니다. 저는 준혁이를 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오미정 씨, 감금 약물 투여, 재산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수님이 발버둥을 쳤어요.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땅은 우리 거야. 강준혁 씨도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준혁이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받았습니다. 형수님이 경찰차에 실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서방님, 이러면 안 돼.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제 딸을 10년 동안 가둬놓은 사람이 가족이라는 말을 합니까?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멀어졌어요. 저는 요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가 저 안에 있었어요. 10년 만에 아빠가 왔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동진 형사가 제 옆에 섰어요. 아저씨, 이제 들어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늘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자세로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저한테 합격 통지서를 들어 보여줬던 그 손이에요. 하늘아. 하늘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벽을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나야. 아빠야. 아빠 왔어. 하늘이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부서질까봐 두려울 만큼 조심스럽게. 하늘이 몸이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23세 대학 졸업을 앞두고 환하게 웃던 제 딸이 이렇게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하늘이가 제 어깨 위에서 아주 작은 소리를 냈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이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제 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주 약하게. 손에 힘이 거의 없었지만 잡은 거예요. 제 등을. 하늘이가 아빠를 잡은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3650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아, 이제 됐어. 아빠가 데려갈게. 솔빛병원 5층 특별병동. 하늘이가 입원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10년간 항정신성 약물에 노출된 환자입니다. 해독과 회복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고 일부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올라앉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7시에 도착해서 밤 9시에 나왔어요. 일용직은 그만뒀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피해자 지원 제도를 연결해줘서 당장 생활비 걱정은 덜었어요. 하늘이는 하루 종일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가끔 고개를 돌려 저를 봤는데 눈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옆 보호자 의자예요. 하늘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이야기나요? 하늘아, 오늘 날씨 좋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 대답이 없었어요. 내가 어릴 때 벚꽃 보러 가자고 매일 졸랐거든. 아빠 손잡고 여의도까지 걸어갔었어. 기억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5살 때 벚꽃잎이 머리에 내려앉았는데 아빠 나 공주야? 라고 했어. 그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래, 우리 하늘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다. 그랬어. 하늘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 걸음마를 뗀 날 이야기, 유치원 졸업식에서 상 받은 이야기,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한 이야기, 중학교 때 처음 아빠한테 편지를 쓴 이야기, 고등학교 때 새벽까지 공부하던 이야기,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현관에서 뛰어오르던 이야기, 하늘이의 22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반복해서 들려줬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보호자분, 좀 쉬세요. 매일 이러시면 몸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10년 동안 못 지켜줬으니까요. 이제는 한순간도 비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손이 움직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하늘이 손을 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늘아, 오늘은 엄마 이야기 해줄게. 엄마가 내 어릴 때 항상 머리를 따아줬거든. 조그만 고무줄로 양쪽으로 묶어서. 그때 하늘이 손가락이 꿈틀했어요. 제 손을 감싸듯이요. 저는 멈췄습니다. 하늘이가 제 손을 보고 있었어요. 이 손. 하늘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이 손. 알 것 같아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아빠 손이야. 내가 어릴 때 매일 잡았던 손이야. 하늘이가 제 손을 천천히 만졌어요. 손등을, 손가락을, 굳은 살을, 왼손 흉터를. 거칠어요. 응,
목수일을 했거든. 내 학비 벌려고. 하늘이 눈에 뭔가 흔들렸어요. 초점이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동자 안에 물기가 번졌어요.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하늘이 앞에서 울면 하늘이가 불안해할까봐. 그런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을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미칠 것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힘으로.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2달째 오미정 형수님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호 법정. 저는 피해자 가족 증인석에 앉았어요. 형수님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본 형수님은 달라져 있었어요. 파마가 풀려서 머리카락이 축 처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10살은 더 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여전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그 눈.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오미정은 2013년 11월 15일 피해자 강하늘을 충남 서산시 소재 청송요양원에 위명으로 입원시키고 이후 10년간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하여 감금한 사실이 있습니까? 형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하늘이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보호라뇨? 하늘이가 정신이 불안정했어요. 자해 위험이 있었고요. 제가 보호자로서 안전한 곳에 모신 겁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형수님이 준혁이에게 한 전화 내용. 약 용량 줄이지 마. 기억 돌아오면 안 된다. 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수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도청이야. 불법 도청이라고. 판사가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증인 강인호 씨, 진술하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10년 전에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은 가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형수님은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사설 탐정이 엉뚱한 곳만 뒤졌다는 걸 10년 뒤에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딸을 찾지 못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수님은 힘내라고 했어요. 같은 날 밤 주차장에서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하라고 아들한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형수님은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반찬을 해다 줬습니다. 가족이니까라고 했어요. 형님이 보시면 속상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똑바로 봤어요. 그 10년 동안 제 딸은 형수님이 넣어둔 요양원에서 약에 취해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약이 빠지면 아빠한테 전화해 주세요라고 울었다고 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딸이 아빠를 부르고 있을 때 형수님은 제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준혁이의 재판은 다음 주에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형수님과 달랐어요. 법정에 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준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부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늘이한테, 삼촌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1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번 6달째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았어요. 아침에 병원에 가서 하늘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귤을 깎았어요. 하늘이가 어릴 때 귤을 좋아했거든요. 다 깎아서 접시에 놓았습니다. 하늘아, 귤 먹을래? 하늘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달랐어요. 그동안 멍하고 초점 없던 그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알아보는 것 같은, 기억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요. 하늘이 입술이 떨렸어요. 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빠, 세상이 멈췄어요. 180일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같은 목소리로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이가 저를 불렀어요. 아빠,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빠, 아빠 맞아요? 저는 하늘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 왔어. 하늘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한 달 전보다 힘이 세졌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빠, 저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아빠가 데려왔어. 아빠, 저는 어두운 데 있었어요. 오래, 아주 오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알아. 아빠가 알아. 이제 됐어. 이제 다 끝났어. 하늘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고개를 제 어깨에 묻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알아.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알아. 근데 아무도 안 해줬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하늘이가 더 세게 안겼어요. 아빠 고마워요. 찾으러 와줘서.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요. 병실 문 밖에 이동진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이동진 형사를 봤어요. 동진, 오빠? 이동진 형사의 눈이 붉어졌어요. 하늘아, 나야. 오빠가 왜 여기 있어요? 너 찾으러 왔지. 하늘이가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하늘이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동진 형사를 봤어요. 자네가 아니었으면 못 찾았어. 고맙네. 이동진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한 달 뒤 하늘이가 퇴원했습니다. 기억이 80% 정도 돌아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줄 거라고. 퇴원하고 첫 번째로 간 곳은 아내의 묘였습니다. 인천 가족 묘지.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하늘이와 나란히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묘비를 만졌어요.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왔어. 늦어서 미안해. 하늘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하늘이가 저를 봤어요. 아빠. 응. 엄마가 아빠한테 부탁한 거 알아요. 꼭 찾아달라고. 응. 엄마가 그랬어. 아빠 약속 지켰어요. 코끝이 뜨거웠습니다. 그래. 지켰어.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여보. 하늘이 데려왔어. 약속 지켰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나 날아와서 하늘이 무릎 위에 내려앉았어요. 하늘이가 꽃잎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빠. 응. 나 공주야? 저는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다. 하늘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1년 뒤 하늘이의 기억은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뒤늦게 받았어요. 33세에 받은 졸업장이었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졸업장이었습니다. 이동진 형사가 매주 찾아왔어요. 하늘이와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10년 전에 못한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웃고 있다는 걸요. 오미정 형수님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준혁이는 징역 7년. 법정에서 형수님은 끝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그 땅은 우리 거야.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반지하를 나왔어요. 서산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 땅 위에 작은 집을 지었어요. 목수니까 제 손으로 지었습니다. 하늘이랑 같이 살 집이에요. 마당에 소나무 두 그루가 보입니다. 저수지 위로 노을이 지면 세상이 주황빛으로 물들어요. 꿈에서 봤던 그 풍경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 그 풍경 안에 하늘이가 있으니까요. 저녁을 차려놓으면 하늘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요. 아빠, 밥 먹자.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입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3650일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비의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걸려도 그 끝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